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신방처법, 즉 반간처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아 한국인이 처음으로 구속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안우이성 허페이시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에 근무하던 50대 A씨는 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에 의해 자택에서 연행됐습니다. A씨 가족 측은 당시 수사관이 간첩죄 혐의가 적힌 지정장소 감시 거주통지서를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연행된 A씨는 지난 5월엔 중국 검찰에 의해 구속됐는데 주중 한국 대사관 측은 A씨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창신메모리의 해외 인재로 영입된 A씨는 삼성 반도체 부문에서 이온주입 기술자로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이후 중국의 다른 반도체 기업 두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A씨가 창신메모리 근무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후발주자로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뛰어든 창신메모리는 올해 전세계 디램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술을 빼가면 빼갔지 한국 기업들이 과연 중국 창신메모리의 기술을 필요로 할지 의아한 대목입니다. A씨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직하는 것은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기술 유출범으로 찍혀 반간처법 개정안에 따라 범법자로 낙인이 찍히면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억지스러운 법적으로 목리를 부리는 이유는 최근 들어 중국 경제가 침체를 넘어 바닥을 뚫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지방채 시장에서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5일 중국 지방채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어온 비표준 상품 채권에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약 8천억 달러, 약 1,110조 5,600억 원 가량의 디폴트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중앙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심각한 지표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한 채권들이 부실화하자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채권 상환을 위해 약 2조 2천억 위안, 약 428조 원의 신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국영은행에는 추가로 재융자를 해주도록 지시했습니다. 부양책이 나오자 채권 금리는 대폭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채권을 사겠다며 다시 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장되지 않은 채권 투자 상품인 이른바 비표준 상품 채권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디폴트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데이터 제공업체인 파이낸셜 차이나 인포메이션 앤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지방정부 자금 조달을 위한 특수목적법인과 연계된 비표준 상품 채권 60개가 디폴트 혹은 상환 위험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디폴트로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부도설까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 들어 원자재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이 망한다라는 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2년 전 20차 공산당 대회 이후 각종 부양책 수단으로 사용해온 특별채권까지 포함할 경우 중국의 실질 국가채무 비율이 340%에 달해 IMF의 기준치를 5배 이상 상회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번이 지난 9.24 대책이 발표한 이후 네 번째입니다. 9.24 대책 포함 20여일 만에 4차례 부양책을 내놓아야 할 만큼 어렵다는 뜻인데요. 4차례 부양책은 관련 부서 최고 책임자를 직접 발표하면서 무게감을 실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부동산 대책은 인민은행장이 직접 참석해 발표하는 등 민심을 달래려고 갖은 해를 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년 전에도 대규모 특별채권 발행을 통한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지금 중국 국채 시장의 초과 공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국채 시장의 초과 공급은 계속 누적되고 있고 그런데도 1조 위안의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자 금리는 급등했고 현재 중국에서 리창이 주도하고 시진핑이 추진하는 뉴딜은 부작용이 심각해 주가마저 추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재원 조달인데요. 중국 국채는 국가부도 우려로 서방에서 수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적으로 민간의 국채 투자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과 공급의 부작용만 더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경기와 증시가 동시에 침체되다 보니 사업하는 사람도 투자자도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미 국가채무 300%가 넘어 국가부도 위험은 계속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진짜 망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내관은 중국 부동산 시장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해 올 초 기준 전국에 6천만 채의 미분양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9천만 채로 늘어났다는 게 정설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돈을 버는 쪽은 친시진핑 세력뿐이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 포비아로 사람과 기업, 돈 등 모든 것이 중국을 이탈하는 중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15년, 2016년 사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던 그때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항상 이럴 때 주가를 의도적으로 잠깐 올려서 한국의 관련 펀드를 판매하는 전략을 자주 취해왔습니다. 이유 없이 중국 주가를 급등시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의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를 모은 뒤 폭락시키는 방법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중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폭락을 시켰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때 한국인들에게 펀드를 팔아 폭락시키고 이 자본을 메꾸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 중국 관련 펀드는 지금 시기에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 조성이 감지되는 게 중국이 최근 뜬금없는 한국에 대한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대외적인 외교 상황이 전혀 그럴 만한 시기가 아닌데 말이죠. 중국은 한국에 대해 전격 무비자 정책까지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여행업계에서 중국 여행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 관광, 친지, 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인 관광객까지 절실해질 정도로 내수 경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시장을 두고 중국은 한국에 완패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화웨이와 ZTE를 제치고 인도 보다폰 5G 장비 수주전에서 전량 수주를 따내는 성과를 거둔 겁니다. 이 수주전의 규모는 조단위이기 때문에 더욱더 삼성전자의 승리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업체를 밀어내고 인도 3위 이동통신사 보다폰 아이디어로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대량 수주했습니다. 인도 언론 비즈니스 스탠다드에 따르면 자그비르싱 보다폰 아이디어 최고 기술 책임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새로운 파트너인 삼성전자에 대한 최신 네트워크 장비 주문은 기존 중국 화웨이와 ZTE가 장비를 설치한 6-7개 권역에 5G 장비를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로 삼성전자는 인도 1위, 3위 통신사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게 되었고 현지는 물론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 공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또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매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하는데요. 올해도 가전, 미용,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등 200개 제품을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했는데 그중 삼성전자의 네오 퀀텀닷 발광 다이오드 8K 신제품과 LG전자의 LG 시그니처 올레드 T를 최고의 소비자 가전으로 꼽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네오 QLED 8K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화질을 지원한 부분을, LG전자의 시그니처 올레드 T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액자형 스피커 뮤직 프레임은 디자인 분야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스피커를 액자처럼 전시할 수 있고 여러 제품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됐는데요. 한편 LG전자의 빌트인 가전중 콤비 워로브는 가정용 제품 분야 발명품으로 뽑혔습니다. 또한 위기를 맞은 삼성전자는 빠른 부활을 위해 HBM4와 이나노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 영업이익이 4조 원에 못 미치자 차세대 기술로 주도권 회복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올해 경쟁사에 추월당한 첨단 반도체 기술 경쟁력에서 내년에는 확연히 개선된 성과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5세대 HBM3 8단과 12단 모두 양산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 품질 테스트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마치는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4분기 중 판매 확대를 예상한다고 말해 엔비디아의 납품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삼성전자의 발언이 올해 고전한 엔비디아 공급을 언급한 것으로 HBM3 납품이 4분기에 이뤄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대하던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이 시작되면 4분기에 HBM3 납품이 50% 이상 비중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분명 고전했지만 삼성전자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만큼은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수준인 8조 8,7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지난 1분기 7조 8,200억 원, 2분기 8조 500억 원에 이어 분기 최대 연구개발 투자를 쏟아부어 초격차 기술로 승부를 봐왔던 뚝심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의 반등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